자, 16강입니다. 국제분업과 무역. 여기서는 이제 절대 우위니, 비교 우위니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파트니까 그 부분에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가보죠. 무역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술 수준의 차이 혹은 노동인구의 차이 그리고 자연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국가별로 차이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동일한 생산 요소의 양이 기억에 해당되는가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죠. 생산 요소라는 게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합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 생산 요소라는 거는 어떤 자원이나 재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반 자원을 보통 의미하는 개념이고 뭐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 요소가 아니라 이 기술 수준의 차이나 노동인구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생산 요소가 다르다라는 얘기랑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탈락이고 사실 이 생산 요소가 국가들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생산 비용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절대 우위나 비교 우위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2번, 기업은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시킨다고 돼 있는데 기업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이한 생산 요소의 양의 차이 혹은 노동인구의 차이, 자연환경의 차이 같은 것 때문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생산비라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했을 때 훨씬 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강화시킵니다. 서로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무역을 했을 때 양쪽 다 이득을 볼 수 있다면은 그거에 따라서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되는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지지 그냥 자급자족을 하게 되거나 그냥 경제적으로 독립돼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다 만들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보통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3번, 자급자족은 디귿의 발생 원인이다. 국가 간 무역이라는 건 자급자족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자급자족은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역이라는 거는 결국 자급자족이 아니라 서로의 생산에 대해 가지고 의지하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더 비교 우위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는 이 물건을 특화해서 생산하라고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상품을 특화해서 생산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무역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급자족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쓰겠다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4번, 보호무역의 확대는 디귿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국가 간 무역이라는 거랑 보호무역은 완전 상관이 없고 완전 대립되는 개념이죠. 보호무역은 요즘에 이제 미국의 그 트럼프 아저씨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 같은 걸 물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에 이득을 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무역이 활성화가 되려면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이 돼야 되는 거지. 서로 최대한 관세를 인하한 다음에 서로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들을 각자 특화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같은 걸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거죠. 보호무역의 어떤 좀 확대라고 하기보다는 좀 감소, 보호무역이라는 걸 좀 더 줄여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의 어떤 좀 더 활성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5번, 국가별 생산비 차이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기술 수준이나 노동인구나 자연환경이나 생산 요소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생산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별 수출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무역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특화하는 제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각자 잘하는 거 만들어 가지고 교환하자 이런 식으로 무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라고 논리적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기본만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밑줄 친 기역에서 리을의 경제학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실력을 인정받는 유명한 농구 선수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규모의 경제는 이런 개인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보통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하면 어떤 개념입니까? 어떤 기업이 소규모의 상품을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의 상품으로 이 상품의 개수라는 거, 생산하는 상품의 개수를 엄청 늘릴 때 그에 비례해 가지고 상품의 생산 비용이 싸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 규모의 경제를 아주 쉽게 말하면은 엄청 많이 만들면은 하나당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 똑같이 뭐 인쇄 같은 걸 맡긴다고 해도 10개 만들 때는 하나에 1,000원씩이었다가 한 100개, 10,000개를 맡겨버리면 하나에 막 500원, 300원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단 말이지. 그런 걸 이제 전형적으로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혼자 그냥 실력을 인정받는 유명한 농구 선수라는 얘기가 규모의 경제랑 관련이 있지는 않죠.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애플 같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휴대폰을 생산할 때 그거에 따라 생산비를 싸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랑 관련이 있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요거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사례는 니은은 절대 우위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갑은 농구 선수로서의 실력이 뛰어났지만 야구 선수로서의 실력도 매우 우수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내가 농구 선수로서도 우수하고 야구 선수로서도 우수하면은 그거는 절대 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농구 선수로서도 절대 우위의 위치에 속해 있고 야구 선수로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선 절대 우위의 위치에 속해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절대 우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사례겠죠. 디귿은 희소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시간은 희소하잖아. 갑이라는 사람이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해리포터 같은데 이제 헤르미온느 같은 애가 막 시간 돌리는 시계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시간의 희소성이라는 게 사라지겠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한정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신의 인생에서 농구 선수로 해야 될지 야구 선수로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마치 어떤 국가가 TV를 집중해서 만들지 컴퓨터를 집중해서 만들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한정된 노동량 안에서 갑이라는 사람도 한정된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희소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겁니다. 리을은 비교 우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농구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게 정확히 비교 우위의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를 했을 때 이 야구 선수를 했을 때에 비해 가지고 내가 더 상대적으로 많은 이득을 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농구를 잘하는 정도가 야구를 잘하는 정도보다 더 뛰어날 때 그런 걸 이제 비교 우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다 거꾸로 말하면은 농구 선수를 하게 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야구 선수로 했을 때 이득, 그 기회 비용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야구 선수로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농구 선수로서의 기회 비용보다 더 작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내가 포기하는 게 더 낮을 때, 내가 농구 선수를 하면은 포기하는 게 좀 더 적을 것 같아. 야구 선수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 정도인데 농구 선수를 했을 때는 확실히 이 정도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야구 선수로 가는 거를 좀 포기하는 게 기여비용이 좀 더 낮은 선택이다, 좀 더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둘 중에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이 낮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비교 우위 개념이기 때문에 리을 선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얼국은 생산 요소로 노동만을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그림은 갑국과 얼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과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을 나타낸 것이고, 갑국 같은 경우에는 Y제는 최대한 Y제에만 집중해가지고 노동력을 사용하면 80개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노동력을 모두 다 X제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면 70개의 X제를 만들 수 있고, 을국은 반대로 Y제는 50개, X제는 30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를 찾아내야 되겠네요. 갑국이랑 을국에서. 그래서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거래한다고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비교 우위에 해당되는 재화가 뭔지 각각의 나라 안에서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약간의 수학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부터 쌤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만약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이 물건 X제 하나를 만드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런 걸 얘기했다면 계산식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 생산량을 말하고 있잖아요. 최대 생산량을 말하는 경우에 이런 걸 빨리 찾아내야 된단 말이지. 비교 우위를 계산하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 X제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Y제를 몇 개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들, 최대 생산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X제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Y제는 요 최대 생산량 분의 요 최대 생산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X제 하나를 생산할 때마다 Y제 70분의 80개를 포기한다.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최대 생산량에서 저 다른 재화 생산량을 요걸 분모로, 요걸 분자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X제 하나를 포기하고 Y제를 생산하는 걸로 가라면 Y제는 7분의 8개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비용을 잡아주시면 돼요. X제를 하나 포기하면 7분의 8 Y제화를 만들 수가 있어. 7분의 8개의 Y제화를 만들 수 있어. 이게 기회비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반대로 Y제로 가보시면은 Y제 방금 전에 했던 식이랑 똑같이 Y제 우리가 하나를 만들 때마다 Y제는 총 80개를 생산할 수 있고 X제는 총 70개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총 80분의 70개의 X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Y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는 8분의 7개의 X제화를 포기한다. 이렇게 기회비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을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갑국이 Y제에서도 X제에서도 절대 우위에 있어요. Y제도 갑국이 을국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은 X제 같은 경우에도 갑국이 본격적으로 여기 몰빵하면 을국이 몰빵한 것보다 X제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국이 Y제에서도 X제에서도 절대 우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무역을 설명 못 한단 말이지. 무역은
한 국가가 양쪽에서 다 절대 우위에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비교 우위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기회비용 한번 잡아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계산 방식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을국에서는 y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y제 최대 생산량 분의 x제 최대 생산량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 y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50분의 30개의 x를 포기하게 돼. 5분의 3개의 x제화를 포기하게 돼. 그러니까 y제 50개 포기하면 x제 30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x제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기회비용을 계산을 해보시면 다 기회비용입니다. 괄호치고 있는 것들. x제가 최대 생산량이 30이고 y제는 50이니까 30분의 50개의 y를 포기한다. x제를 하나 포기하면은 우리는 3분의 5개의 y 제화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x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기를 포기하고 y제를 생산하게 되면 x제 하나 포기할 때마다 3분의 5개의 y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교 우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갑국에서도 y제의 어떤 기회비용이 설정돼 있고, 을국에서도 지금 y제의 기회비용이 설정돼 있는데, 양국에서 지금 y제의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확인을 하면 돼. 8분의 7이랑 5분의 3이랑 어느 쪽이 낮습니까? 8분의 7은 1에서 8분의 1만 뺀 거지만, 여기 5분의 3은 1에서 5분의 2나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낮단 말이야. 8분의 7이 더 높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이쪽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갑국에서 y제 하나를 포기했을 때 더 많은 x제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을국에서 기회비용이 더 낮구나. y제를 선택해서 생산을 한다면 을국에서 y제 하나 만들 때마다 포기해야 되는 x제의 숫자가 적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을국에서 y제를 특화해서 생산하면 되겠구나.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그냥 생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x제로 가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7분의 8보다는 3분의 5가 더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국에서 x제를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y제의 개수가 더 많아요. 갑국 같은 경우에는 7분의 8개만 포기하면 되는데, y제를 x제 하나 생산할 때마다 7분의 8개만 포기하면 되는데, 을국에서는 3분의 5개만큼이나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제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낮은 쪽이 지금 갑국이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3분의 5가 7분의 8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는 x제에 특화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일단 기억, 절대 우위로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절대 우위로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절대 우위로만 따지면은 갑국이 지금 y제도 더 잘 만들고 x제도 더 잘 만들거든. 그러면은 갑국 입장에서는 절대 우위로만 설명하면 우리가 둘 다 만드는 게 낫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할 수가 없어. 절대 우위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오로지 기회비용에 근거해 가지고 상대 우위로만 무역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니은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x제 한 개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 우리 방금 구해놨죠. x제 한 개 생산하는데 갑국에서는 7분의 8개의 y를 희생해야 되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3분의 5개의 y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회비용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3분의 5가 더 크단 말이지. 갑국이 을국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을국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국 같은 경우에 기회비용이 더 적으니까 x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특화해가지고 생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x제 3분의 5개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을국의 y제 생산하는 거 5분의 3x개, 5분의 3개의 x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5개가 아니라 5분의 3개라고 바꿔줘야 되고요. 요거 3이랑 5랑 위치를 바꿔줘야지 맞는 기회비용이 되고, 이미 다 정리해놨으니까 쉽죠. 리을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면 갑국과 달리 을국만 무역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잘 보면은 이제 갑국이랑 을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갑국은 x제에 특화해가지고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x제를 막 만들어놨어. 70개를 만들어놨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교환을 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갑국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x제를 하나 포기하면 사실 y제를 7분의 8개만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한 개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한 개 하고도 7분의 1개만큼 만들 수 있단 말이지, y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갑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x제를 그냥 하나 포기하면은 y제를 한 개 이상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교환 비율이 1대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x제를 하나 저 나라에 갖다 줘도 y제 하나밖에 못 받게 되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은 x제 하나 포기하면은 y제 한 개 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x제를 하나 주면은 쟤는 하나밖에 안 준다고? 이러면 우리 손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어도 그냥 이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국은 무역을 하려고 하질 않죠. 을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대1로 교환한다고 했을 때, 을국은 지금 y제를 특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y제를 하나 포기하면은 x제를 5분의 3개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우리가 x제를 직접 만들기로 하면은 y제를 하나 포기할 때마다 한 개도 안 되는 x제를 만들게 되는데, 저 나라에다가 y제를 하나 갖다 주고
X제 한 개를 받아오는 상황이란 교환 비율이 1대1이라면 개이득이란 말이지. 우리가 Y제를 포기하면은 5분의 3개밖에 못 만드는데 저 나라에 갖다 주면 한 개가 통으로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을국은 무역을 계속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갑국 입장에선 손해니까 안 하고 을국은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요게 맞게 되니까 을국은 하려고 하게 돼서 정답은 4번 기역, 니은, 리을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4번 주어진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은 생산 요소로 노동만을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한다. 똑같죠? 방금 전에 위에 있었던 문제 가정이랑. 표는 갑국과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과 X제 최다 생산 가능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데이터를 조금 복잡하게 주긴 했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양국은 모두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하여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거래한다. 방금 전에 위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이미 갑국 을국에서 다 정해져 있고 당연히 Y제 최대 생산 가능량도 여기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기회비용 계산하는 공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에서 이거 지금 Y제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니까 우리 방금 전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거든요. 우리가 Y제의 기회비용을 확인하려면 Y제 최대 생산 가능량 분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Y제 최대 생산 가능량 분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을 했는데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되겠어요? 여기가 80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80분의 40 하면 2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기회비용을 잡을 때 생산 가능량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Y제 최대 생산 가능량 분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이거분의 이거가 2분의 1일까? 그럼 여기 80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2분의 1이 되려면은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요거 분의 요거를 했는데 4분의 1이 나오려면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얼마여야 될까? 200이어야 되거든. 200분의 50을 해야 4분의 1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둘 다 구한 겁니다.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랑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랑 갑국이랑 을국에서 다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건 이미 나와 있어. Y제 한 개 생산할 때마다 기회비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사실 여기는 이미 다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죠. Y제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X제를 2분의 1개씩 잃게 돼. 2분의 1개의 X를 기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Y제를 한 개 버리면은 2분의 1 X제를 생산할 수 있어. 2분의 1개의 X제를 생산할 수 있고 을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식으로 200분의 50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 X가 나온 거기 때문에 Y제 한 개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4분의 1개의 X제를 잃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X제의 기회비용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죠? 40분의 80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총 40개 만들 수 있고 Y는 총 80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X제를 하나 희생할 때마다 40분의 80 해가지고 Y제 2개를 얻을 수 있다.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X제를 하나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우리는 이 2개의 Y제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거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50분의 200 해주면 여기는 4Y가 기회비용이 될 겁니다. 4개의 Y를 잃게 된다. X제를 하나 생산할 때마다 우리가 4개의 Y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친구를 우리가 특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둘 중에서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가 어디야? Y제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낮은 게 확실히 을국이죠. 그렇죠? 을국 같은 경우에는 Y제에 특화하는 게 맞겠습니다. 을국은 Y제에 특화해. Y제의 기회비용이 갑국에서는 2분의 1이나 되는데 0.5나 되는데 여기서는 4분의 1, 0.25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낮은 쪽을 특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로 X제의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Y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4Y나 되는데 2배나 차이 나죠. 그러면 갑국에서는 그냥 X제의 기회비용이 갑국에서도 낮기 때문에 X제를 특화해가지고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부터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갑국은 X제와 Y제 생산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갑국이 X제랑 Y제랑 둘 다 더 잘 만들어요? 아닌데? 지금 보면 X제가 당장 을국에서 50개 더 많이 갑국은 40개밖에 생산 못하는데 최대한 해봤자 을국은 50개나 만들고 Y제도 지금 갑국은 80개밖에 못 만드는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을국은 최대한 많이 만들면 200개나 만들잖아. 여기 2배나 차이 난단 말이야. 을국이 지금 X제에서도 Y제에서도 둘 다 절대 우위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을국이 둘 다 더 잘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일어나는 거고요. 2번 갑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을국의 절반이다. 갑국의 Y제 최대 생산 가능량은 80개고 을국에서는 200개니까 80개, 200개 잡아주면은 80이 200의 절반은 아니죠. 그렇죠? 절반 이하죠. 3번 비교 우위에 따르면 갑국은 Y제에 특화하고 을국은 X제에 특화한다. 비교 우위에 따르면 갑국은 X제에 특화하고 을국은 Y제에 특화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서로 바꿔줘야 되겠죠. Y랑 X랑.
4번 x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y제 3개라면은 을국과 달리 갑국은 무역을 하려고 할 것이다. 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돼. 기회비용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자, 일단 갑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국은 x제를 특화해가지고 생산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x제를 하나 지금 생산을 할 때마다 갑국 입장에서는 이 y, 2개의 y를 지금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x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y제 3개라면은 을국과 달리 갑국은 무역을 하려고 할 것인가? 갑국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완전 땡큐야. 갑국 입장에서는 x 한 개 주고 y를 3개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자기가 직접 만들려면 x 하나 포기하면 y 2개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을국이랑 무역을 해가지고 x 한 개만 줘도 y를 3개만 줘? 이러면은 자기는 원래 만들려면 x 한 개 포기하면 2y밖에 못 만드는데 쟤랑 교환하면 3개나 받게 된단 말이지. 그럼 갑국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무역을 당연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을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x제 한 개 교환 비율이 y제 3개면은 사실 y제 한 개를 주면은 x제는 3분의 1개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 y제 3개를 줘야 x제 1개를 얻을 수 있다면 y제 1개를 주면 x제 3분의 1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을국, y를 특화한 을국 입장에서 기회비용이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을국 입장에서는 원래 y 하나를 희생하면은 4분의 1 x제를 생산할 수 있거든. 4분의 1개의 x제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갑국이랑 지금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이득인 게 원래는 우리가 y제 하나 희생하면은 0.25개의 x밖에 못 만드는데 여기 갑국이랑 교환을 하면은 3분의 1 x개나 준단 말이야. 0.33 x개나 0.33개의 x제를 준단 말이지. 그러면 사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y를 희생했을 때 4분의 1 x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교환을 하면은 y 하나 주면은 여기서 3분의 1 x를 주니까 무역해서 얻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국도 을국도 똑같이 무역을 하려고 할 적절한 위치에 있는 가격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x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y제 3개면은 갑국이나 을국이나 둘 다 무역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x제나 y제를 포기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다른 제와의 생산량보다 얘네랑 무역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더 이득이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죠. 달리가 아니라 가치로 바꿔야 되는 거고 5번 y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x제 5분의 3개라면은 갑국과 달리 을국은 무역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한번 봅시다. y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x제 5분의 3개야. 그러면은 먼저 y제에 특화한 을국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을국 입장에서는 원래는 y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4분의 1개의 x제야. 그런데 지금 y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x제 5분의 3개면은 확실히 y제 하나 저쪽에 줘가지고 x제를 5분의 3개나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손해야 이득이야. 이득이거든. 지금 4분의 1 x개면은 0.25개인데 5분의 3개면은 0.6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역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을국 입장에서는 무역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럼 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봐봐. y제 한 개의 교환 비율이 x제 5분의 3개면은 x제 한 개를 줬을 때 y제는 몇 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분수 위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3분의 5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수 위치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y제 한 개 줬을 때 x제 5분의 3개 받으면 x제 한 개 줬을 때는 y는 3분의 5개를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x에 특화한 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갑국 같은 경우에는 x를 하나 만들 때마다 2y를 지금 희생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를 하나 안 만들면은 2y를 y를 2개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저 나라에 갖다 주면은 x를 이거 y를 3분의 5개밖에 안 주네. 3분의 5개는 2y보다 적어요, 안 적어요? 적잖아요. 3분의 5개면은 2개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직접 만들면 2개 만들 수 있다고. x를 안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무역을 할 이유가 없지. 그냥 내가 직접 만들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갑국은 무역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을국만 무역을 좋아라 하면서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 우위랑 관련된 개념이 이 분수만 잘 만들 줄 알고 몇 번만 시도해 보고 나면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최대 생산량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랑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이나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나올 때랑 분수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금방 또 적응을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쫄지 말고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적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5번.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인도로 고른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봅시다. 소비자 상품 확대는 무역의 긍정적 영향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교사 얘기를 보니까 한 명만 옳게 발표했다고 돼 있어. 근데 일단 갑은 맞게 발표했어. 그치?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소비자 상품 선택이 확대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나 기아차만 살 수도 있었는데 외국에서 뭐 BMW도 들어오고 테슬라도 들어오고 이렇게 선택권이 확대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과자만 있는 것보다 외국에 있는 과자도 같이 들어오는 게 선택권이 확대될 테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한 명만 옳게 발표했기 때문에 을은 틀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긴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국가별 일자리 창출은 기역에 해당된다. 긍정적 영향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일자리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게 된단 말이지. 여러모로 국가별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 당연히 무역의 긍정적 효과 중에 하나라고 인정될 수 있겠어요. 니은 가에 국가 간 빈부격차 심화는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된다. 이 무역 때문에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좀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기도 하지. 세계화가 되고 이 무역이라는 게 점점 더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그중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에 꼽힌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옛날에 이제 경공업이라든지 뭐 옷을 만든다든지 신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동력이 엄청 많이 집약적으로 들어간 산업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공업,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이런 업체로 바꿨고 요즘에 이제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물론 아직 제조업이긴 하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AI라든지 뭐 서비스업이라고 불리는 뭐 인터넷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는 많이 나아가고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고 있어. 인력을 상대적으로 좀 덜 투입해도 어마어마한 부를 뽑아낼 수 있는 산업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시스템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되게 많이 보는 거야. 물론 다른 나라도 비교 우위를 통해서 이득을 볼 상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질서 속에서 무역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버는 돈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이득을 보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들이 손해를 본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세계 질서 속에서 무역의 약간 어두운 면이란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무역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맞는 말이란 말이야. 무역의 부정적 영향으로 국가 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틀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 내용을 집어놨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디귿 가에 기업의 경쟁을 통한 기술 발전은 기역에 해당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기업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내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던 기업이라면 별로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나라 안에서 거의 약간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별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는데 외국에서 막 무역을 통해서 기업들이 막 들어와. 새로운 더 우수한 상품을 가지고. 그럼 이제 막 경쟁을 해야 되죠. 기술 발전도 시켜야 되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지만.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에 또 못 들어가죠. 이것도 맞는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얼 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및 파괴는 무역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일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으로 경제 성장한 나라들 되게 많지만 그런 나라들 중에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파괴됐었고요. 그런 나라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부정적 영향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기역이면 긍정적 영향으로 해놨잖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환경이 파괴되고 막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부정적이라고 해야지. 그건 기억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긴 틀린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 위치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교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뒤집어 버리는 그냥 갑이랑 을은 무조건 맞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 틀리는 문제들도 사회탐구에서는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사가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면 교사 얘기 또 보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된다는 사실 생각해 주시고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입니다. 갑기업은 자국 내에만 모든 부서를 두고 운영하던 기업 경영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했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별 분업화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했어. 신상품에 대한 기획과 설계 단계를 전담하는 부서는 미국에 있어. 새로운 정부 반응에 유리하니까. 신상품의 생산 기지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 부품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로 갔어. 라틴 아메리카로 갔고 여기서 생산된 부품은 또 동남아시아 생산기지로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생산기지에서 뭐 조립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나 보지. 그리고 시장 조사를 전담하는 마케팅 부서는 또 갑기업 본국에다가 또 두고 중국 시장을 목표로 판매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면 지역 분업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한 기업 안에서 생산기지라든지 마케팅하는 곳이라든지 본사라든지 이런 걸 다 다른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였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얘기는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보통은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가능한 시스템이란 말이지. 굉장히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상품을 팔 만한 시장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좀 더 많은 효율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업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세계화에 따라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이런 기업들은 설 자리가 보통 없어지죠.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는 방식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이런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세계화 속에서 무역이라는 게 축소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란 말이야.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거, 관세가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우리나라 와서 물건 팔지 마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많아진다는 거, 이런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이 내용이랑 상관이 없고요. 불공정한 무역에 따른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딱히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냥 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이 하는 기능을 좀 다르게 분업을 한다는 얘기지. 뭐 이 기업이 어디 가가지고 착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단 말이야.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그래서 메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지. 4번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생산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이런 시스템을 보통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대규모의 기업이 많은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생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른 기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 자체가 규모의 경제 실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에 따라서 환경 파괴 및 자원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요건 탈락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번. 그림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질문 A, B에 따라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구분한 것이다. A, B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을 골라야 됩니다. 자유무역에만 yes라고 대답하고 보호무역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위치엔 당연히 자유무역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B에는 보호무역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너무 당연하게 미리 정리해 놓고 들어가면 좀 더 편하긴 하겠어요. 1번부터 자유무역만의 특징이 이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옳은지 찾아보자고. 자유무역이랑 관련해가지고 관세 인상의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관세 인상이 되면은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막 하고 있는 거. 관세를 막 올려. 막 40%, 50% 관세 업, 관세 다운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관세가 좀 더 심해질수록 자유무역은 좀 더 어려워진단 말이죠. 당연하지만 관세라는 거는 그 나라에 우리나라의 상품이 들어갈 때 관세를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관세를 추가로 붙여가지고 이 상품을 팔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가 예를 들면 30% 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그 나라에 수입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사실상 1,300원짜리 물건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심해지면 보호무역이랑 관련이 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지, 자유무역이랑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관세 인상이 아니라 관세 인하랑 관련된 얘기가 자유무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관세라는 거는 결국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 거니까 관세 인하의 요인입니다. 이게 맞는 거고, 수입 할당제의 폐지랑 관련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당연히 요인이 될 수가 있죠. 수입 할당제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쌀이라는 거는 요 정도만 수입을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쌀은 매년마다 뭐 몇 톤까지만 수입을 제한하겠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면, 보통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쌀 같은 게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곤란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한때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쌀 같은 거에다가 수입 할당제를 딱 부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 쌀이 들어오는 걸 1년에 몇천 톤 이상으로 제한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딱 보호무역이고 그런 게 다 무역 장벽이란 말이죠. 그럼 수입 할당제를 폐지한다는 건 자유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는 거는 보호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은 오히려 우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강화시키고 우리가 외국에 진출하겠다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게 자유무역이고, 우리나라 산업 보호하려면 보호무역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호무역,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이냐, 당연히 그게 보호무역의 목적이고, 수입 할당제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수입 할당제를 시행하는 게 보호무역이랑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수입을 제한하는 거니까 자국 산업 보호가 목적인 거 당연히 보호무역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관세 인하의 요인이 아니라 관세 인상의 요인이 되는 게 보호무역이고,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1에서 4와 관련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한 무역, 소외된 생산자에 대한 배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 아동학대 및 강제노동금지, 이런 것들이 쭈루룩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보통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이라는 주제로 꼽습니다.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뭔가 약간 불공정 무역 같은 게 이루어지거나, 소외된 생산자를 제대로 챙기지 않거나, 기후변화 문제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런 무역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쪽의 불만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환경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지구 전체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면 결국 지속 발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윤리적인 문제들 혹은 지구 전체의 생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게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이 바로 4번이 되는 것이고, 특화와 분업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비교우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비교우위나 절대우위 같은 개념들을 얘기해야 될 거고, 자유무역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보호무역의 근거가 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보호무역이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랑 사실 관련 없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자유무역에 비해 보호무역이 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뭐 공정한 무역이라든지 윤리적인 얘기랑 관련된 얘기가 자유무역에 비해서 보호무역이 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